코로나 분류 이후 시민 위험에 관한 긴급 세미나 서울 시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웹비나 2부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종교계부터 학계 또 노동계 토론자분들까지 나오셔서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에 대한 사업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제안, 좋은 토론 또 기대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토론은 그 자살 예방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 현장에 늘 있었던 우리 중요한 시민단체이신데요. 라이프 오프의 기획실장 맡고 계신 고영수 실장님 통해서 코로나 이후 자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활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그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영수입니다. 네, 저희 기관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종교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살 예방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이제 그 서울시와 종교계가 함께하는 살사 프로젝트를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서울시와 종교계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이제 소중한 생명을 이제 지키고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서울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살의 어떤 고위험군과 그다음에 위기자, 그다음에 유가족 분들을 위한 종교 예식 및 자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분들의 그런 종교 리더자 그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자살 유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뭐 수련회 또는 이제 영화 관람을 통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자치구 보건소와 지역 교회가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이런 마을과 지역 사회에서 자살 예방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함께 연계하고 돕고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대면과 대면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기관도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이제 연기가 되거나 이제 취소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자살의 어떤 고위험군이나 위기자 또는 유족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평소에는 이제 찾아와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믿음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고립감과 또 우울, 불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그런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 자살 예방 사업에 작지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이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또 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사실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원에 가면 혹시라도 뭐 상담이나 그런 그 치료 약물에 대한 처방을 받았을 때에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신과 의원을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그 상담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 우울증 또는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러한 기존의 다른 우울증과 다른 이런 대응법들을 이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이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상담과 정보 제공과 이런 대응법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좀 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안은 이 서울시와 이 종교계와 함께하는 이 살사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계와 서울시는 함께 이 종교적인 그런 어려움 또는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그런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교적인 어떤 지지와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나갈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주 예배와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살률이 5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 그 찾아오는 그 좀 자살의 어떤 위험에 노출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이제 저희 그 코로나 블루 전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저희들과 함께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지지를 이제 받고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다니던 직장도 이제 그 멀리 이제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존의 이제 우울감이나 이제 고립, 그 다음에 그런 불안 등등으로 인한 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러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확진자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더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종교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굉장히 다시 한번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믿음과 지지, 그 다음에 그런 교제와 나눔, 또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 종교계와 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와 종교계가 함께하는 이러한 살사 프로젝트, 살자 사랑하자, 이러한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안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웃사랑 이제 응원과 희망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IMF 때 경제 위기가 이제 찾아오면서 많은 이제 회사와 이제 그 직장을 이제 실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이제 많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제 지금의 시기도 이와 같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분명히 IMF와 같은 그러한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요즘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힘을 내요 우리 일터라고 하는 캠페인인데요.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 또는 이웃 사업체를 이용하고 홍보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출석하는 그 교회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살 예방 함께 하고 있는 제가 그 권사님이 최근에 이제 3월에 이제 그 개업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늘지 않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그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확진자 수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해서 이제는 많은 손님들이 이제 찾아올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와 희망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신앙의 힘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은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5월에 이제 많은 그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도 이제 줄어들고 좀 안정세가 이제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 5월달 그 이후에 좀 희망찬 그 기운을 좀 받고 한다 그러면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심리적인 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제안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도움의 그런 전화번호들이 좀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민센터, 복지관, 종교기관 등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이러한 그 현수막과 전단지 등의 도움의 전화들이 좀 노출이 된다면 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이 좀 더 이러한 도움의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 종교계와 서울시가 함께 이러한 자살 예방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도움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와 서울시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려움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신과 분들과의 좀 접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온라인 방송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고 상공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현재 서울시 함께 하고 있는 그 살며 사랑하자 서울시와 종교계의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또 서로 돕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여섯 번째 토론으로 동대문 장애인 복지관 정은하 관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제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정은하 관장입니다. 저는 그 사회적인 소외계층, 특히 취약계층인 그 장애인들을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 사회복지 시설로서 특히 서울시에 여기 50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실시간 소통하면서 서울시 또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그런 대응책들을 공유하고 그동안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 대응하는 어떤 활동들, 노력들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소개하고 추가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2월 한 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복지관이 공식적으로 이제 휴관을 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긴 장기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다 아시겠지만요. 다음 주 5월 11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단계적인 그 개관을 하면서 다시 1대1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조심스럽게 이제 원래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 소외계층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복지관 직원들은 매일매일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아이디어도 회의도 자주 하면서 활동들을 그동안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단계로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제 문자로 안내하고 전화로 안부 전화하는 그리고 이제 방역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그동안 이제 서비스를 했다면 2단계에서는 좀 더 이제 활동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스크에 대한 거, 소독 방역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안부 전하는 그런 그리고 특히 담당자뿐이 아니라 기관장들도 저희가 직접적인 소통하는 그런 목소리를 통한 소통 활동들도 이제 그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는 저희는 한 그 3월 중순부터는 조심스럽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사실은 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맞춤형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 그다음에 이제 긴급
그 나눔 가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가서 잠시라도 얼굴을 보고 오는 그런 활동들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긴급 돌봄도 저희 이제 장애인 복지관들이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그 특히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발달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집에서 수행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뭐 새싹보리라든가 뭐 원예 활동, 새싹보리 키우는 방법 같은 거 키트를 저희가 만들어 가서 또 뭐 콩나물 키트라든가 뭐 버섯 키트 이런 것들을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그 집에서 키우면서 그 자라나는 부분들 인증샷도 찍어서 저희하고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로 주 1회 정도로 안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승합 차량을 저희가 좀 내부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그 차 안에 장애인분들 이제 집 동네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차로 내려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간단히 짧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 가정에 저희가 방문하면서 주변에 뭐 산책로라든가 공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해서 이제 신체 활동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같이 운동기구도 같이 좀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돌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관 홍보 담당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활동 내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서 그 동영상 자료도 좀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이제 SNS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근황이나 이런 것들 모습들을 좀 찍어서 우리는 서로 뭐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뭐 건강한 봄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이런 내용으로 자료들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장애인 복지 분야의 최근 경향이 사실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사실은 그 중요 정책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저희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면 서비스가 가장 중점인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또 문제도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시기적절한 그런 여러 가지 언어 치료라든가 작업 치료, 뭐 인지 치료, 뭐 음악 미술, 특수 체육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치료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단됨으로써 부모님들이 많은 불안들 또 걱정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외출할 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그 거부감이 많고요. 답답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재활 바우처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부여가 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그 바우처를 강사님들도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생활고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또 호소하면서 저희 복지관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돼요. 그 바우처를.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되게 큰 어려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병원에 있는 치료실이라든가 사설치료센터를 이용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학습 연계도 사실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셨던 이런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은 사실 현재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힘들고 그걸 또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시기적 그 집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그러니까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특수학교 자체도 긴급 돌봄을 하긴 하지만 셔틀이 그동안은 버스나 이런 것들로 지원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그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 차량으로 긴급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용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되게 불가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수행이 좀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양육 스트레스 또 케어 현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많은 부분들의 이런 위기 상황이나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대처 능력도 되게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재가 대상자 같은 경우도 당뇨 수치가 갑자기 900으로 오르셔서 지역 내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찾았지만 저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사실은 대형 병원, 대학병원을 가도요. 그 입원이 되게 불가능하고 응급실조차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서 3개의 병원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병원 입원이 가능을 했었는데요. 뭐 코로나19의 환자들이 되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응급 환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되게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되고 다운되고 식사라든가 또 집안에서 이렇게 종일 TV 보고 그리고 또 뭐 핸드폰 보고 그리고 식단에 대한 조절 뭐 복지관을 이용한다면 이제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럴 텐데 이제 식단에 대한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지원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식탐이 많은 그런 발달 장애들이 많아서 뭐 체중이 되게 증가되는 경우도 되게 지금 현재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의 어떤 그 활동들을 사실 되게 원하는데 야외에 나가기도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인 자녀들의 성인 발달 장애인 자녀들의 사실은 도전적인 행동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과의 어떤 부모들을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피해하는 그런 사건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들 경우에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관장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뭐 음성 판정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셔서 검사해 주는 곳을 병원을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검사 자체도 해주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자체도 현실과 실질적인 것들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가 장애인과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일 그 복지관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급식 서비스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복지관을 못 오시면서 이제 대체식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간편식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뭐 직접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또 와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들을 이게 이제 지속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뭐 반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조리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배달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각 가정 주변에 이제 반찬 가게랑 연계를 해서 그 뭐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결정해서 뭐 골라서 반찬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가져가셔서 드시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방법을 많이 이제 변동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소통과 교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매우 이제 불안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N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최대한 이제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 그 센터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긍정적인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쪽에 저희 복지시설들이 같이 협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비대면 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진행하면서 가졌던 현실과 여러 사정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된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그 7번째 주상년 이기현 교수님이 오셔서 이기현 교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주상현 민주노총 정신보건노조 지부 지부장님께서 아마 이제 서울시 여러 의료인들, 의료 실무자분들 또 정신보건센터 실무자분들 이런 분들의 고충도 좀 알고 계시고 또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게 필요한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상현 지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노총 보건노조 서울본부의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지부장 주상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 병원을 세운다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그나마 조금씩 저희가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진료를 보던 의사가 자살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굉장히 의료진들이 이 코비드 이후에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걱정하는 거지만 이분들의 어떤 이런 노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금이거든요. 근데 임금을 동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다 힘드니까 사회적으로 동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박이 또 이분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의료진을 향해서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만큼 또 심리적인 것만큼 다른 또 보상적인 체계도 많이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가 나타난 이후에 예전에 안타까웠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1577-0199라고 하는 번호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당연히 이번 코비드 때도 질병관리본부에 그 번호가 노출이 됐었고 그와 더불어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또 이제 노출됐던 게 1577-0299입니다. 1577-0299는 정신과 상담과 또 자살 상담을 또 병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코비드와 관련된 심리 지원을 또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 분들, 당사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다른 업무들이 또 과중되다 보니까 또 다른 소외되는 계층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전도 계속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신보건과 자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누가 이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정부에서라든지 지자체에서라든지 좀 이 계획들이 좀 더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현실화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뉴노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뭐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이게 뉴노멀 되고 포스트 코로나 된 이후에 더 도드라진 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됐고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됐고 이 사회적 약자가 자꾸 숨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혜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현장의 일선의 노동자들이 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뭐 심리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 지원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좀 병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속도가 좀 안 맞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이 복지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굉장히 큰 고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팬데믹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저는 뉴 노멀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조금 크게 봐서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나라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좀 고민하는 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그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독거나 어떤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좀 기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좀 안 좋은 사건이나 큰 일에 대해서만 좀 집중돼 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만 한다고 하면 매번 이런 좀 미봉 체계만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진짜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자체에서라든지 정부에서라든지 기본소득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이번에 분명히 코비드 때문에 아까 지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직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어떤 고위험군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살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좀 근본적이고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아까 여기 여러 분야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타겟층을 좀 공고히 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좀 필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분명히 저희 나라에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어떤 복지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실무자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한번 실행해보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보완해보는 체계를 좀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체계에 좀 갇혀서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가 조금은 없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실무자들, 이 현장의 복지의 노동자들을 많이 이 정책에 입안하는데 많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섭외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종합해 보면 경제적인 도움과 병행된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지만 좀 등한시되고 어떤 생명이라는 것 자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이 노동자들이 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의료진에 대한 이제 케어, 그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실무자 중심의 자살 예방 심리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지부장님 말씀이셨고요. 마지막 이제 토론입니다. 예, 저희 자살 예방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시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과 이기현 교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제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엄청난 혼란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분명하게 그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코로나가 저희한테 그 각성시켜준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 공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삶, 뭐 바쁘게 사는 삶, 뭐 경제적인 활동, 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좀
한꺼번에 흔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좀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재미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시는 분들,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넘쳐나는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굉장히 재미난 시도들, 창의적인 시도들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실천하면서 좀 잊었던 것들을 좀 복원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이나 그 현장의 실무자 교육과 관련돼서도 사실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우리가 특히 이제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면 접촉에 의한 교육들 또는 실습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물론 이제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도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육의 효과나 질과 관련돼서 사실 내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휴먼 서비스를 전달한다라는 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교수 또는 이제 교육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정말 전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뚜렷하게 정의 내리거나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방식이나 당연한 접근 방법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성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모든 발표자, 토론자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비대면적인 상황을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망들은 이 접촉을 더욱더 강조하면 강조했지 이제 접촉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올바른 것 또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이 사실은 뭐 긴급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회로 당연히 좋은 결론이라든가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창발적인 시도들이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긍정의 효과라든가 또는 희망적인 부분의 효과들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재난이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느껴왔지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는 좀 어떤 재난보다는 비교적 긍정의 서사가 많이 묻어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극복해가는 경험들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살 또는 생명 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져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와 관련된 대책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경제와 관련된 대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차지하는 것도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은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적인 대안만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그 넘어선 그 어떤 대안들,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경험을 계기로 좀 더 어떤 영성이라든가 어떤 유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현실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정말 창발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별로 안 쓰고 싶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플랫폼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지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심리지원단 안에서 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현 선생님. 네. 컨택에서 언택에서 온택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창의적인 플랫폼과 창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경제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얘기가 주를 이루나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그런 사회적 지원 안에 심리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토론 일단 발표와 토론을 마쳤는데요. 현재 한 7,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또는 이제 토론자분들 중에서 제안하거나 또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질문은 아직 없고요. 토론자분들 중에서 아까 7, 8분 때문에 못한 얘기가 있다 이런 분들도 뭐 발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런 부분은 꼭 이제 추가됐으면 좋겠다. 또 서울시에 제안한다. 이런 내용 중에서 네 변호사님, 네 마이크 좀 혹시 죄송한데 갖다 주시고요. 네, 어느 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면 기존의 IMF 때 또 다른 나라의 이제 이런 팬데믹 이후에 증가된 그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한 증가된 그룹은 뭐 새로운 그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예, 독거 장기적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는 젊은이보다는 노인층에서 더 자살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파괴된 실업자층에서 더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 SH공사와 같은 주택 관리를 하시는 그 기관에서 독거 파악된 현재 무연고 내지는 연고가 약한 그런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독거인 심리 지원을 좀 더 세부적이고 섬세하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접근이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 고용 플러스 센터 포함해서 어쨌든 이 고용과 관련된 분야와 협업을 해서 실직자를 위한 심리 서비스, 또 중소상공인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해당 부처, 해당 부서랑 협력해서 하려고 저희가 그 파이프를 어떻게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지금 타진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사실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코로나 이후 삶의 위기 이게 경제적 위기와 함께 찾아오면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데 경제적 지원이면 심리적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 이런 인식이 어쨌든 좀 어떤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협업이 생각보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고용정보센터와 협력이 잘 되면 좀 실직자와 연계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와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실직 및 파산 그룹,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룹, 그다음에 독거 그룹 중에서 특히 취약한 독거인 세대 그 그룹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현재 아까 초기 계획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토론자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기현 교수님께서 보충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공공 영역에서 그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그 사유장 정보 시스템 안에서 그 뭐 우리가 뭐 단전 단수된 가구나 소위 말해서 이제 신문 사회면에 주로 나는 그런 몇몇 그 변수들을 가지고 그 정보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제 전산으로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면 이제 그 몇몇 변수들이 충족이 된 그 가구에 대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공공 영역 사례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산 정보에서 뜬 모든 가구들을 다 찾아가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이제 자살예방센터하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협업이 돼서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데 단독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고요. 여러 기관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그 시스템 오브 케어 그야말로 체계적인 협력적인 콜래보레이션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나 중소상공인, 뭐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한다면 그게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와는 어떻게 좀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시고 각 분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분야가 계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좀 이런 거를 유의해야 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살려야 된다. 실직자나 중소상공인이나 이제 장기적 무용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할 때 어떤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마 각 분야의 선생님께 질문한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클로징으로 한 분씩 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한 분씩 클로징 멘트 들으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냥 고용수 실장님부터 이 얘기 해주셔도 되고 클로징 멘트 한 마디씩 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취약계층이 좀 더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우선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까지 오기까지 그 체감이 사실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윤활적으로 아주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빨리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 시기적으로 되게 우선적으로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달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또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하달이 되고 전달되기까지 되게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현실성, 그거에서 조금 저희도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고, 또 복지관 자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막 너무 앞서가면 또 그 부분도 너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그런 제안들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실천 현장과 또 그런 정책들이 잘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감, 네. 네, 중요하죠. 속도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일반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받는 당사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그래서 진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과 그 다음에 어떤 큰 재난과 관련돼서 심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유사한데요. 꼭 필요한 것들이 꼭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선별해 가는 그런 상담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런 상담이 되려면 사실은 심리지원 상담과 그 나라나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패키지 상품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지원돼야 그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이나 이런 것들을 고위험군들의 위험 요소를 일시적으로 좀 감소시켜 놔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구별해 가는 그런 심리 지원 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는 것들 중에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말들 중에 이제 여기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노동자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쌓여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게 또 긴밀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다들 이제 고용이 안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일을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을 좀 고려해 주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대면 접촉이 많이 필요로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심리적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그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새로운 상황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복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기반 하에 움직여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좀 허용적인 접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새롭게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불편이나 어려움이 같이 공유되는 것과 관련돼서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 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현주 센터장님. 네. 네, 저희가 청년들 만날 때 늘 너무 달리지 말고 좀 쉬면서 자기 시간 가지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약간 그것도 좀 사치스러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뭐 쉬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럴 여력이 다들 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잘 써보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형태 말고 모두가 다 힘드니까 서로가 다 힘들다는 걸 알고 또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지원 사례들이 좀 공유되는 시간들이 이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그랬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다 이런 공유하는 시간들이 이후에 좀 마련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자체별로 청년센터들을 만들고 있어요. 벌써 올해 10개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런 곳들을 통해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 만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저는 그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현주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또다시 청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최근에 제가 그 지원하고 있는 사건 중에 여성 청년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부탁을 하다가 어떤 곳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고소하고 난 이후에 2차 피해를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업장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제 사비라도 털어서 진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하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개개인의 어려움을 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냥 일반화시키기도 어렵고 개개인이 닥치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뭐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경제적 문제가 또 어떤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개개인의 상황들을 좀 세세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다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실직자와 중소상공인의 이제 뭐 이런 자살 위기에 대한 심리 지원이 어떻게 다를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돌이켜 보면 최근 한 2달 동안 팬데믹이 아주 심했던 기간 동안에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지자체나 뭐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이제 모든 접촉 서비스를 가급적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좀 대면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 심리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례 기입에 관련돼 있는 좀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움의 레벨에 따라서 뭐 이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대면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좀 문서화된 것들이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이기영 교수님이
이제 뭐 수도가 끊긴다거나 뭐 하는 그런 여러 위험 신호들을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의료기관에서도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이나 뭐 정신건강학과 외래를 자주 가는 경우에는 이제 자살 위험 알람이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뜬다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위기 신호들을 이제 잘 고민해서 뭐 생명 사랑 위기 뭐 신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생기면 더 사례 개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첫 제 유튜브 출연인 것 같은데, 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간상 사실 저희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런 실직자 중소상공인 파산 이런 더 긴박한 위기에 대한 심리전의 특성 서비스 외국에서 몇 개 정리된 거 봤더니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순간에는 그 정보를 이용해 보자 할 수 있도록 어떤 접촉면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심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 8분 토론자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정서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하는 얘기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강조한 건 아닌데, 이 비대면 서비스에서의 뭐 디지털 케어의 역할 이런 것도 오늘 참 얘기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서비스의 차별성, 또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성,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코로나 이후에 생명 방역, 생명 사랑의 실천이 서울시에서도 잘 전개돼서 그 어떤 재난 위기 때보다 자살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30여 명의 전문가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토론은 또 잘 정리돼서 저 유튜브에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